바로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이 주민자치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실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사는 시간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적게는 70%, 80%에서 많게는 95% 이상 작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범위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읍면동 단위보다 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곳은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을 하니까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구도 상관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도도 속해 있는 도도 상관없고, 사실은 아주 작은 동네 단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네. 이 부분에서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제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을 기반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죠. 내가 살고 있는 곳. 이게 단순히 그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과는 조금 다르게,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과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기반, 생활하고 있는 지역 기반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생활하고 계신 동단위, 면단위 또는 읍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민자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투표로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시, 군, 구 요 단위입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그래서 자치구는 우리나라에 69개가 있고 평균 인구가 32만 명 정도 됩니다. 시의 경우에는 30만 명,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24만 명, 군 단위가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5만 5천 명. 숫자가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매년 달라지니까 2017년 통계인데요. 지금은 꽤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숫자는 군 단위만 하더라도 5만 5천 명, 5만 명이 넘는 단위 안에서 우리의 대표를 뽑고 있죠. 이에 비하면 여기 보시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380명, 평균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380명 단위에서 대표를 직접 뽑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6,850명이고요. 6,850명이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단이라면 행정구역, 이 자치단체가 3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스위스는 3,236명이고요. 미국만 해도 9,000명 정도, 물론 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평균으로 계산해도 9,06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단위, 읍면동에서 이 동단위의 평균 인구가 여기도 이제 차이가 큽니다. 많은 경우에는 5만 정도가 되는 데에서 적게 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동단위입니다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동에 있어서 대표를 뽑거나 또는 의원을 결정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민자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진국의 경우를 여기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후진국이라고 해서 주민자치를 안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이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프랑스처럼 비슷하게 300~4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도 우리로 얘기하면 동장 또는
동장보다 더 작으니까 통장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그런 데서도 직접 법적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조금 멀죠. 그렇지만 다음 가까운 데가 아마 대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만도 전부 다 동장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필리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주민자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필리핀에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번 매년 뭐 한두 차례씩 코로나 이전에 갔었는데요. 그때 가서 처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은 그 지역에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 보면은 정말 동사무소 건물, 우리나라 동사무소 건물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건물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옆에 방에 가면 그 몇 명의 선출직 의원들, 동의원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서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입니다만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경험이 없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읍면동 단위에서 안 뽑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아주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자치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시도는 했습니다. 2010년부터 주민자치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동단위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광역마다 한두 군데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읍면동 단위에 이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주민자치회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변 여러 아시아의 여러 나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권한이나 또는 활동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 다 이제 주민자치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만, 이름만 주민자치지 실제로는 주민이 저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잘 모르고 있을까?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저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으로 고려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국시대는 우리나라가 세 나라로 쪼개 있으니까요. 지방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고 중앙정부는 없었고요. 고려시대에는 지방자치가 지방의 권한이 중앙보다 훨씬 더 컸던 시대입니다. 지방의 권력이 중앙에 가서 왕이 됐으니까요. 조선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국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국가를 철저히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바꾸게 된 계기에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도구로, 그런 목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10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도를 만들면서 이 제도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의 주민자치 기반의 조선의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 나가는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1917년에서 1930년대에 보면은 지정면이나 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데요. 이 지정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 권한을 조금 준 면 단위의 제도인데요. 이 지정면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 일본이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구도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우리의 다양한 제도, 조선시대가 갖고 있던 지역 간의 다양한 차이점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다 없애면서 통일을 해가고 있죠. 일본이 우리를 하나의 제도로, 전국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방식과 다르게 지역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중요한 면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193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중심은, 충청도의 중심은 충주와 청주였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공주가 중심이었었습니다. 공주에 있던 권력을 빼가지고 대전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옮겼던 겁니다. 부산에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중심은 동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역으로, 일본과 가까운 바닷가로 도시의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광주란 도시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전라도의 중심은 전주와 나주였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중심을 광주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광주를 전라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을 나누는 방식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재구성했다라는 거죠. 이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앙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지방의 권력을 갈등시키는 권력으로 서로 갈등하게 협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 행정구역을 계속 바꿔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앙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지역의 권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 앞에 말씀드린 중앙 중심의 하향식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후기로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어디로까지 내려가냐면 거물 면장이 등장했다라는 표현처럼 면 단위의 면장을 도지사를 한 사람 중에 면에 배치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아래 단위까지도, 가장 낮은 단위의 지역, 작은 지역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바꿔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계속 무너져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애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역사를 보긴 하지만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우리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깨닫게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였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잠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고 정책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도상도 아주 특이합니다만 4개의 다른 민족을 합쳐가지고 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북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지금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에 사는 파키스탄 지역하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양쪽 지역에 한 민족을 쪼개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또 한 민족을 쪼개서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에서도 또 한 민족을 가운데를 쪼개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4개의 민족을 합쳐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민족들은 그 건너에 다른 나라에 같은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또 중국과 다른 나라의 완충지대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결국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같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살면은 그것을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민족을 쪼개 갖고 자연적인 국경을 쪼개서 인위적으로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선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의 면 단위를 몇 개 합쳐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하나의 면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구역들을 몇 개 합쳐서 다시 군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는 중앙에서부터 권한이 아래로 내려가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분리해서 지역이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만들고 거기에 행정제도,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서로 협력하며 살았던 그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없어지게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은 남북분단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역 공동체는
붕괴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농촌에 있던 많은 인구가 도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농촌에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역공동체가. 그러면 도시 옮겨간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는 자치를 할 수 있었나? 거기도 안 됐던 거죠. 도시 지역에서도 주거 문제라든가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뿔뿔이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동하며 살았고요. 그 이동하는 과정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우리의 역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하게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에 우리는 자치라고 하는 것과 분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자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치 중에서도 더 근본적인 주민자치가 무엇인가 또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근본들을, 그런 기억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시대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대학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집안, 그 집안을 둘러싼 나라, 그리고 그 밖에 이 세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국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지역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정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위에 가정 단위, 나 단위, 그 개인과 국가만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희미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은 더 못하고 있고요. 그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거의 희미해져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것들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과 나라와 집안과 내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우에도 국가라고 하는 거하고 개인만 생각하는,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적 방식과 국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통제나 하향식 방식,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그 중간에 있는 방식들, 자치에 의한 방식, 공동체에 의한 방식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 중간 단계, 자치에 관한 것과 그 자치의 더 아래 단위에 있는 공동체에 관한 것들이 보완되어야만, 채워져야만, 그것들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와 공동체적 접근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개발시대, 그리고 세계화를 거치면서 강화되어 온 정부 중심의 하향식 문제 해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문제 해결이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내려왔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추가되어야 보다 완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보태져야 한다.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기초자치단체까지만 작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아랫부분인 읍면동 단위와 마을 단위에서도 주민에 의한 민주적 문제 해결 방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면 공동체는 마을 단위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와 공동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은 정부 운영 방식과
또 다른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권선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